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가 되면은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얼마 만들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졌다 하면은 대략 월 한 300 정도. 그래서 10억 자산이고 국민연금 200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평생 500 정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체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현재 고문으로 있고요. 이전에 은퇴연구소장으로 좀 재직했고 채권 담당 CIO로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은퇴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이제 베이비부모들 현재 이제 55년 혹은 58년, 그리고 58년부터 한 74년생까지 베이비부모인데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성장하고 겹치면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빨라집니다. 그게 이제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는 고도 성장을 할 시기라서 많이 들어가기는 아주 쉬웠는데 이제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빨리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앞으로 뭐 10년 동안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아마 베이비 부모가 다 은퇴할 때까지 이런 환경일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후에는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요. 채권금리고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는 거의 1%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적한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고, 그 다음에 고도 성장 시기에 직장을 다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도전 과제를 잘 보시면서 헤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뭐 물론 연금 제도가 각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공적 연금 하나만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에서 거꾸로 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는 가분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공적 연금을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일찍부터 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은 3층 연금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혹은 세계의 기둥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국민연금, 이제 공적연금이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상연금 다 해당되는데요. 그 공적연금이 하나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나의 퇴직금의 이제 12분의 1, 한 달치를 적립해서 하는 것, 그게 퇴직연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것, 그게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금을 가지고 3층 연금 혹은 세계의 기둥으로 나의 노후의 집을 받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하나만으로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연금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조금 공적 기관이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우스 리치 캐시프로라고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집은 많고 현금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기둥이 있다면 이제 저는 주택연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공적연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여기 주택연금을 조금씩 집어넣기도 합니다. 영모기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개의 기둥인데 앞으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둥이 하나 정도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노후의 집을 받쳐놓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이 72세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 일찍 받는 것보다 가급적 천천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역복리 효과라고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요.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쌓인 데다가 또 이자가 물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보험료도 복리로 가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찍 받으면 그만큼 이제 역복리 효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뒤로 받을수록 이제 조금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이 한 72세. 저는 뭐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아집니다. 60대이신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죠.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가 되면은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얼마 만들 수 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급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월급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계산해 보시는데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받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 예를 들어 뭐 월 200, 이제 한 소득이 하나 마련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나누기 300에서 400을 하면은 월 평생 만들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졌다 하면은 대략 월 한 300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억 자산이고 국민연금 200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평생 500 정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걸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 주택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얼마, 연금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에 자기의 최소 생활비나 적정한 생활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전혀 문제 없겠구나, 적정한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근로소득을 좀 더 충당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이제 액션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출에 있어서 다운시프트를 해서 좀 지출을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자산들을 이제 쭉 모아 봅니다. 거기서 이제 쿨하게 빼야 될 것은 자녀 결혼 비용을 쿨하게 빼셔야 돼요.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 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킨 친구가 물론 호텔에서 결혼을 시켰던데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 하더만 한 2, 3억 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집을 전적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약간만 보태준 건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호텔에 사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여하튼 거의 곱하기 2가 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일어날 고정비용 중에 하나가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빼고 난 것이 이제 자기한테 남은 돈이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소득을 얼마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다 플러스 국민연금, 그걸 딱 처음 계산해 보시고 충분히 넉넉하네 하면은 집도 넣으시고요. 그 뭐 예를 들어 집 빼고 했는데 부족하다 하면은 집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주택연금을 받아서 하면 되겠다 플랜을 짜시면 되니까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금이 있으면은 그 자금 중에서 이제 여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셔야죠.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체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연금이고요. 바둑격언에도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바둑돌이 살고 나서 다른 상대방의 바둑돌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생에 해당되는 노후의 부분은 필요한 생활비는 적어도 확실한 소득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통해서 내가 생존에 필요한 소득은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 일단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노후 생활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금 사회가 덜 되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보다 빨리 연금 사회가 이루어진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자꾸 관념의 머리에 이제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노후에 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를 마련할까 하는 것이 젊을 때부터도 대략적인 그런 플랜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로 꼽는다면은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가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금과 투자 이렇게 본다면은 하여튼 60대 이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3개의 연금 혹은 4개의 연금이 탄탄히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4개의 연금을 통해서 최소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정한 생활비는 내가 이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나머지 자금은 조금 여유 자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금은 이제 아주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이라든지 이런 쪽 원유 이런 투자는 하시지 말고, 하시더라도 배당이 있는 것들,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조금 위험은 장기적으로 덜 하고, 그다음에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투자의 비중을 옮겨가는 것이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95년에 제로금리로 이제 초저금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이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자산의 구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외 채권, 그다음에 리츠, 배당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대 중반이면 남성들이 사망을 많이 하니까 뭐 예금을 갖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유동성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도 수명이 길어지고 전체 평균적인 수명 자체가 거의 90대 이후로 늘어났으니까요. 어느 정도 약간 투자로 좀 옮겨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다만 너무 이렇게 투기적인 모양의 투자보다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도 아시다시피 아주 하이 리스크 영역이 있고 중간 정도의 리스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 리스크의 영역보다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게 이제 배당주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돈을 여러 가지 투자 실수도 있고요. 그것도 자기가 창업을 하는 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꼭 주식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 창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면은 창업을 했을 때 실패율은 높은데 자기 자신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인식의 오류이죠. 나는 평균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균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에 모아놨던 자금이 상당 부분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은퇴 창업은 자칫하면은 임대업자하고 인테리어업자 돈을 벌어주는 것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격증이나 자기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단순 자본 창업,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 정도의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경제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낮은 수준 정도의 소득을 벌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아둔 은퇴자금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조금 뼈아팠던 분이 한 6개월, 10개월 동안 6개월, 10개월 이 정도 열심히 해서 이제 치킨집을 차렸는데 저류독감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비즈니스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참 그래도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리스크를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노후에는 이제 자기의 은퇴 자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리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라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적게 모아놔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거 한 방으로 내가 노후에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아주 투기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비용을 줄인다든지 자기의 근로소득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제 일확천금,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한 번에 한 몇 배를 뻥튀기면은 내가 노후가 편하게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세상이 절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반대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그때 독일 국채, 독일 금리 파생 상품으로 가지고 했던 것이 한 7, 8년 전에 DLS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만 가지 않으면은 한 5% 준다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그때 1% 하던 시절에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퇴직금을 거기 다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LS가 그때 손실이 최대 마이너스 8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위험 상품인데요.
금리가 1%일 때 한 5, 6%를 꾸준히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1% 금리 들어갈 텐데요. 또 이런 상품들, 파생 상품 구조로 나오게 된 상품이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좋지만은 상황이 급변하면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 또 주변에 한 분은 그때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는데 퇴직금 받은 부분을 처음에 조금 넣었다가 8%를 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퇴직금을 다 넣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한 방으로 뭔가를 역전해 보겠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퇴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은퇴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고요. 자기의 생물학적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은 60세지만은 70세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서구 사회는 대략 65세 전후고 미국이나 영국은 없습니다. 은퇴 연령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세라는 은퇴 연령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